네, 안녕하세요. 저희 잠시 후 1분 뒤부터 KSTP 제1회차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착석하신 것 같아서 바로 2026년도 제1회 KSTP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STP 운영진 카이스트 창업지원센터 안동주라고 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스케일업을 담당하고 계신 박용철 기술창업 전문 조사역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실 예정인데요. 큰 박수와 함께 조사역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창업원의 박용철입니다. 오늘이 조금 포근해지는 날씨로 가는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괜찮으셨습니까? 혹시 대전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일부 있네요. 대전 어저께 눈 엄청 왔다면서요? 마침 제가 어제 대전을 안 내려갔었는데 눈이 많이 왔다는데 눈 피해 없이 그런 눈들이 전부 조금 좋은 물로 변해돼 가지고 요즘 많이 가물다고 하는데 가뭄 해소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6년 제1회 누적으로 25회차입니다. 테크플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은 해외 출장 중이신 창업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제는 감사, 계획 그리고 각오입니다. 먼저 감사는 벌써 이제 저희가 누적으로 25회 2022년 4월에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그냥 겁도 없이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서 판교센터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5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누적 참여자들을 봤더니 한 1,000명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참여해 주신 모든 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제법 지금 들어오셨죠? 네, 온라인 줌으로 접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인데요. 2026년도 또한 그간 저희가 투자, 사업, 인재 측면에서 엔드앤 매칭, 비즈니스 미팅 매칭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는데 2026년에는 조금 더 심화, 즉 1대1 비즈니스 미팅 확장을 위해 가지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서울 팁스타운 S5에서 시작했는데요. 이제 대전에서도 한번 팁스타운에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간의 엔드앤 비즈니스 미팅 매칭에 이어서 1대1로 저희가 비즈니스 미팅 매칭하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혹시 1대1 비즈니스 미팅 쪽으로 관심 있는 분은 저기 보이시나요? 매칭 랩이라고 찍으셔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인데요. 이미 저희가 사업협력 중심으로 해서 투자 유치라든지 인재 발굴 쪽에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테크플라자를 기반으로 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카이스트 스타트업들이 투자사나 기업이나 인재분들과 충분히 연결되고 스케일업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준비된 것은 CS 2026 돌아보기 그리고 팁스와 스케일업 팁스 2026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보는 것 그리고 이번에 CS 2026 다녀온 카이스트 스타트업 피칭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우리 CS 이번에 다녀오신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박진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박진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믈렛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CES에 참여를 했는데
그 4일 내내 부스에 시켜서 고객들 만나느라 CES를 전반적으로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보면서 느꼈던 바를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CES에 대한 오버럴한 정리보다는 제가 지금 기술 흐름에 대응해서 스타트업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좀 절실한 그런 현실적 고민에 가깝습니다. 저는 한 카이스트에는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이제 2020년도에 그 엣지 AI라는 스타트업, 엣지 AI를 하는 몽구스라는 스타트업을 만들고 CTO로 일을 하다가 2023년에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Operational Intelligence, 산업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능입니다. 요즘 LLM이 워낙 파워풀하게 여러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절박한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SaaS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인공지능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클릭 몇 번, 프롬프트 몇 줄로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에서 과연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CES에는 그런 로봇 업체들, 피지컬 AI 이런 로봇 업체들, 하드웨어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그런 업체들은 사실 인프라를 공급하는 업체 있고 그런 애플리케이션 로봇 관점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할 수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거나 스타트업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대단히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몇몇 작은 스타트업들이 작은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실 많은 그런 어텐션을 받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 오믈렛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2016년도에 카이스트 부임해서 계속 가져왔던 연구 질문입니다. 풍력 발전 단지의 설계, 제조 프로세스의 제적 운영, 교통 시스템, 반도체 팹, 어떤 전력 그리드 다 피지컬한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피지컬 AI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휴머노이드 로봇만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피지컬 AI의 본질은 그런 로봇뿐만 아니라 정말 존재하는 어떤 정말 현실 실물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게 사실 피지컬 AI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세상을 이해하는 모델 월드 모델이라고도 하죠. 그것 토대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의사결정의 차이. 그래서 인공지능 여기 LLM을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스피치, 이미지, 비디오, 코드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어떤 프레딕션,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어떤 판단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확률적 예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LLM들은 단지 넥스트 토큰들을 예측해 주는 모델입니다. 이런 AI 모델들이 있으면 복잡한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무엇인가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런 예측 모델들이 의사결정을 해줄까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LLM한테 어떤 산업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스케줄링을 도출해달라, 뭐 생산 계획을 도출해달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면 가능은 하겠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 로봇에 대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입장도 비슷합니다.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음번에 뭐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그런 피지컬 AI 모델들은 어찌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여전히 예측 모델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예측인가 아니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인가. 저는 의사결정, 즉 액션을 하는 AI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액션을 하는 AI 모델들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사실 액션을 도출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옵티미제이션, 의사결정이라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최적화, 의사결정을 하려면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는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추상화되어 있는 목적 함수,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 의사결정 변수,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제약 조건, 무엇을 준수하고 무엇을 만족해야 되는가? 이런 추상화된 인풋을 넣었을 때 실제 현장에 쓸 수 있는 의사결정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산업공학과에서 이런 최적화를 많이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복잡한 데이터를 써서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사실 어찌 보면 저희가 바라는 AI의 모델은 이런 거일 겁니다. 산업 현장에 복잡한 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정말 공장이나 혹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 의사결정이 도출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바라고 있을 텐데 LLM은 아직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제가 창업을 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의사결정의 과정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릴 건데 최적화 의사결정을 하려면 실제 세상의 그 문제를 모델링하는 과정과 그 솔빙을 하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델링할 때도 뭐 석박사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 구조를 파악해서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솔빙을 위해서는 최적화 소프트웨어, 아주 비싼 소프트웨어를 써야 풀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레거시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인데요. 저는 이런 거를 좀 탈피하고자 합니다. 의사결정 방법론의 분류인데 이거는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수업을 할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사결정들을 이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곤 했었습니다. 네, 그럼 조금 이제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가 스타트업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방식들을 좀 도출했는데 이 부분 좀 공유 드리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산업 현장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어떤 물류 시스템 운영, 모빌리티 시스템의 운영, 물류 창고에서 AMR, AGV 로봇들의 운영, 반도체 칩의 설계, 그다음에 저기 있는 분자들의 조합을 찾아서 신약을 개발하는 것, 다 피지컬 AI입니다. 사실은 실물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모델과 의사결정하는 모델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페인 포인트, 의사결정 도출이 대단히 힘들다. 예측만으로는 의사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힘들다. 두 번째,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이거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문제를 푸는 AI가 필요하다. 문제를 푸는 AI, 추론 AI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푸는 추론 AI를 개발하자. 세상에 지금 뭐 산업계에서는 클로드, GPT, 뭐 이런 그록, 뭐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대부분 이미지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이 띵킹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그거를 코렉션해서 다음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체인 오브 톳, 띵킹 과정을 써서 어떤 그런 거를 생성하는데 저희는 이런 추론 과정을 써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여기 추론, AI 에이전트 너무 핫하죠, 사실은. CES에서도 그런 소프트웨어나 AI 그런 부스에서는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계속 보게 되는데요. 에이전트는 어찌 보면 어떤 자율화된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오픈클로우라든지 여러 그런 에이전트가 도출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사람이 원하는 거를 말을 하면 사람이 원하는 거를 파악해서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태스크를 서로 쪼갭니다. 어떤 작업은 에이전트 A, 어떤 작업은 에이전트 B, 어떤 작업은 에이전트 C 그런 에이전트들을 서로 협력시켜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죠. 즉 데이터 처리, 최적 도구 선택 및 사용, 과제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플래닝을 하고 수행해서 결과까지 도출하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저희는 에이전트가 미래의 소프트웨어가 될 거다. 1년 전부터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그 미래가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SaaS 소프트웨어는 에이전트로 대체될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프트웨어에서 복잡하게 버튼을 클릭하고 타이핑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 없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말만 하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믈렛에서는 이런 추론 AI와 이런 에이전트 기술을 결합해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만들자. 이게 사실은 1년 전에 저희 1년 전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피보팅을 하고 있어요.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optimization AI 에이전트, 다양한 산업군의 도메인 전문가가 좋은 의사결정을 쉽고 빠르게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이런 최적화 AI 추론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로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최적화 API. 알고리즘을 쓰기 위한 API를 공급하면 인간 개발자들이 그 API를 보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쓰겠지. 그게 1년 전에 생각이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직접 코딩을 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API를 사람에게 파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최적화 API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LLM 그런 코딩 에이전트가 보고 스스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API가 아니라 AI를 위한 도구를 팔자. 그래서 저희가 최적화 API를 MCP 서버로 패키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MCP 서버가 있으면 개발자들은 그 MCP 서버를 개발자가 아니죠. 현업에 있는 운영 엔지니어들은 클로드나 컬서나 이런 쪽에 연동을 해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도 바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 에이전 플랫폼까지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이 체계인데 이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최적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뭐 이거는 이제 조금 저희가 푸는 이 추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인데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모델링, 솔빙 두 단계로 해서 문제를 푼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데이터와 원하는 거를 입력으로 넣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AI를 직접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최적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시로 몇 가지 들어볼게요. 어떤 배송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예전에는 석박사급 그 최적화 전문가가 수학적 언어로 목적 함수, 제약 조건,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하고 인테저 프로그래밍이라는 복잡한 모델링을 써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한 3개월, 6개월을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로비, 시플렉스, 솔버를 써서 문제를 푸는데 풀 수 있는 문제 사이즈가 노드 100개, 뭐 1000개 이상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풀고자 하는 문제, 즉 저기 있는 목적지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으면 이 생성형 모델이 각 트럭이 어떤 순서로 배송을 해야 되는지 그 배송 시퀀스를 생성을 합니다. 솔빙이 아니라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죠. 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여러 멀티플 에이전트들이 그 해를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이게 병렬화가 되어 있어요. 초기 해를 수십 개 만들고 각 수십 개 해를 여러 에이전트들이 병렬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가장 좋은 해를 도출하면 그 해를 모읍니다. 그 위너가 되는 거죠. 그 위너를 모아서 다시 파인 튜닝하고 학습을 하고, 즉 셀프 임프루빙 룹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파인 튜닝 하다 보면 바로 문제를 집어 던지면 가장 좋은 해를 뭐 빠른 시간 안에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루프와 이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물류 창고의 AMR, AGV 오퍼레이션에도 쓸 수 있고요. 반도체 칩의 설계, 물류 네트워크의 어떤 최적화 설계, 다양한 곳에 동일한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파운데이션 모델인가? 이게 사실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 원리가 이런 사실 제미나이 3.1 클로드는 4.6이 나왔죠. 업데이트가 됐는데 텍스트 기반의 의미 기반의 추론 모델인데 저희는 관계 기반의 추론 모델입니다. 이 노드와 노드의 관계, 이 분자와 분자의 관계, 이 위치, 로봇과 태스크의 관계, 관계를 토대로 어떤 작업 순서를 결정하거나 태스크를 결정하거나 위치나 레이아웃을 찾는 이런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런 파운데이션, 이런 알고리즘을 최적화 엔진 API로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 더 이상 이 비즈니스는 되지 않겠다 해서 이 최적화 API를 MCP 서버로 패키징을 해서 저희가 그 모듈을 저희가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배송 최적화를 하는 엔진과 그 문제의 도메인 지식을 결합해서 MCP 서버로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인텔리전스라고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지능 덩어리를 이제 저희가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클로드에 이 지능 덩어리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클로드가 사실 최적화 엔진이 되는 겁니다. 클로드 데스크탑에 내가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써서 배송 최적화 문제를 풀어줘라 이렇게 하면 얘가 저희 그 MCP 서버에 도구를 갖고 와가지고 최적화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 때도 구글 API나 여러 API 도구를 써가지고 시각화를 해주게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퍼미션 요청을 받아요. 이거 해도 되냐, 저거 해도 되냐 물어보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최적화, Execute Optimization 최적화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결과가 나왔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Please show the actual delivery path over Google Map. 구글 맵 API를 써서 이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해달라 요청을 하면 얘는 이제 구글 맵의 API를 쓰게 됩니다. 얘가 알아서 오퍼레이션을 해서 지도를 그려주고 이 배송 플래닝도 엑셀표에 만들어서 이제 기사에게 전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지능 블록들을 저희가 만들고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빌딩 블록, 이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 MCP 서버를 클로드나 이런 바이브 코딩 툴에 연동해서 이제 현업 엔지니어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뚝딱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에 간단하게 이렇게 치면 이게 배송 물류 네트워크 효과성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사실 네트워크 물류 센터 위치의 효과성을 파악하려면 이 라우팅 문제,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최적으로 배송했을 때 센터별 비용과 시간들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분석해서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물류센터 위치를 찾아줘 명령을 하면 에이전트가 병렬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최적의 로케이션을 찾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빌딩 블록, 지능,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가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MCP 서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권역들, 비즈니스 권역을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기 있는 보라색이 약간 그 최적화 엔진, 코어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을 쓰기 위한 여러 LLM, 어떤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LLM, 데이터를 긁어 오는 LLM, 시각화해서 레포트를 쓰는 LLM, 사용자 의도를 바탕으로 다시 이 과정을 업데이트하는 LLM, 여러 에이전트들이 결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이제 주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에이전트인데 그 비슷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작업이랑 비슷한데 저희가 특화적으로 만든 에이전트이고요. 이런 에이전트들을 이제 레거시 소프트웨어가 있는 조직에는 어떻게 공급할까? 여러 기업은 아직도 그런 트래디셔널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TMS라는 건데요. Transportation Management Software, 일종의 SaaS 소프트웨어인데 사람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버튼을 클릭해서 배송 계획을 도출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에이전트 인터페이스를 갖다 붙이면 얘가 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배송 오더를 긁어와서 10대 차량으로 배송 플래닝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각 기사님한테 앱으로 전송해줘 하면 얘가 알아서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간호사 스케줄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만들려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희는 그 MCP 서버를 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아주 빠르게 만들어서 고객 특화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개념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여기 가서 좀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파운데이션 모델이 저기 끝에 있고요. 여기 중간이 Problem Class Optimization Solver예요. 추상적인 솔버, 라우팅 솔버, 스케줄링 솔버, 패키징 솔버, 인벤토리 컨트롤 솔버. 이거는 도메인 스페시픽 지식이 없고요. 추상적인 문제 푸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이제 MCP 서버. 이거는 이제 이런 솔버와 이 도메인 스페시픽 지식들을 결합한 일종의 저희가 정의한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인데 여기 보시면 간호사 스케줄링 MCP 서버. 간호사 스케줄링 MCP 서버는 그 스케줄링을 하는 알고리즘과 그 병원에서 간호사님들이 작업을 하는 어떤 목적, 제약, 데이터 그런 구조적 지식을 결합해서 만든 게 간호사 너스 스케줄링 MCP 서버고요. 이게 있으면 특정 병원의 소프트웨어를 에이전트를 빠르게 일주일 안에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로직과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특정 병원에 특화된
그래서 User Specific Agent 소프트웨어예요. 더 이상 제너럴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 개인화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항공사와 크루 스케줄링 그런 에이전틱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요. 간호사 스케줄링을 하다가 항공사의 스케줄링은 문제를 풀려면 그럼 항공사에서 기장들이 오퍼레이션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목적들, 제약들, 비행 스케줄 그런 도메인 지식을 여기에 결합해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스케줄링, 추상적인 서버를 씁니다. 하지만 도메인 지식이 다르게 결합되니까 다른 지능 블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믈렛은 이런 지능 블락들을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 이런 덩어리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고객 특화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 자체를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Building Operational Intelligence 여기 있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빌딩 블락이 있고요. 문제를 풀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업의 복잡한 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제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결과를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거나 대시보드, 시각화를 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은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LLM이 다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정제, 데이터 추출, LLM이 할 수 있고요. 결과 해석, 시각화, 레포트 생성 AI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못하는 게 무엇인가? 여전히 LLM은 이 최적화 문제는 풀 수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거는 이러한 프로세스 중에서 정말 코어가 될 수 있는 AI가 못하는 그 솔빙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이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를 저희가 계속 만들고 구축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저희 스타트업 피칭할 때 이거는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Q&A는 좀 네트워킹 시간에 하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규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은 그 팁스 2026 미리 보기인데요. 우리 창업진흥원의 그 최용석 차장님이십니다. 민관협력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 팁스 관련해서 총괄하면서 확산 및 우수 사례 만들기에 노력 중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진흥원 민간협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대전 세종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저도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늘 화창한 날씨 덕분에 저도 기분 좋게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 팁스라는 것은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 팁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생겨났고 그리고 팁스의 실제 세부 내용들은 어떤지 그리고 또 올해 방향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그리고 또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목차는요 간단하게 이제 네 가지로 잡았는데 먼저 팁스가 생겨난 이야기부터 성과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팁스 개요 그리고 또 딥테크 정책과 팁스와의 관계 올해 2026년에는 팁스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은 팁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좀 담아봤습니다. 예, 먼저 팁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팁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이라고 돼 있어서 말 그대로 이제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팁스 전과 후가 명확히 갈려지는데요. 팁스 이전만 하더라도 정부 지원 중심의 이 창업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보육 공간을 내준다던가 아니면 멘토링 위주 그리고 아니면 사업화 자금만 주는 사업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팁스가 생긴 다음부터는 투자 중심 그리고 또 시장성 중심으로 좀 변모를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추세는 선진국 역시 기술 중심의 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는 뭐 테크 스타트업과 일반 스타트업 구분 없이 창업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데 좀 중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스라엘의 TI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팁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팁스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사라는 곳을 정부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이 운영사는 VC, AC 등 그 투자사를 기준으로 해서 선별해서 운영사를 뽑고 이 운영사가 투자하고 선별하고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평가를 거쳐서 R&D 자금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팁스는 이런 구조 속에서 정부에 있어서는 유망 기업을 발굴할 수 있고 또 투자사인 운영사 입장에서는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의 기회, 수익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창업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와 정부의 R&D 자금과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추진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2013년 팁스가 출범한 이래 2014년에는 사업화 연계가 만들어졌고요. 2015년에는 지금 여기 있는 강남 역삼에 팁스타운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S1이 그 처음 개소된 팁스타운입니다. 그리고 또 2018년에는 팁스를 기점으로 해서 프리팁스와 그리고 포스팁스가 생겨서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2022년부터 2024년에 걸쳐서는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 사업화가 신설되었습니다. 팁스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팁스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사 149개를 통해서 창업기업 약 4,400개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후속 투자 유치는 한 20조 원 달성을 해서 정부가 지원한 규모 대비 한 38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IPO나 M&A 성과를 보면 코넥스, 코스닥 상장 등 36개사가 IPO를 하게 되었고요. 96개사가 M&A 하는 등 매우 좋은 성과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또 1조 클럽의 7개인 리벨리온 그리고 루닛 등 이런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게 돼서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팁스는 2023년에 12인사이츠가 선정하는 글로벌 엑셀레이터 탑4에도 이름 올린 등 세계적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팁스 우수 사례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위주로 일단 전달력을 위해서 우수 사례를 뽑아봤고 이곳에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명함을 교환하는 리멤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먼저 앞에서 보면 수아랩이 있습니다. 수아랩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제조 공정 분량을 걸러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미국의 세계적인 머신 기업인 코크넥스의 2,300억 규모의 매각이 돼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기술 스타트업 역대 최대 규모의 M&A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마트 시계인 닷인데요. 이곳은 이 점자 스타트업계 애플이라고 부릴 만큼 좋은 성과를 많이 달성을 했고 CES 2023년에서는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황희찬이 포르투갈 경기에서 골을 넣고 세레머니 할 때 화제가 됐던 건데요. 이 제품 역시 팁스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이 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니까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팁스 기업이 우수 사례로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리벨리온, 리튼 같이 생성형 AI까지 그리고 딥테크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팁스의 사업 체계도는 가운데 있는 팁스를 기점으로 해서 앞단에는 프리팁스, 뒤에 후속 지원에는 딥테크 팁스와 포스팁스,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그 팁스는 크게 R&D와 또 사업화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R&D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R&D는 팁스 R&D 일반 트랙과 딥테크 트랙으로 나눠지고 팁스 R&D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팁스라는 명칭일 겁니다. 지원 대상은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추천받은 기업이고 선투자 요건이 있는데요. 운영사가 2억 원 정도, 비수도권은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지원 한도는 2년간 최대 8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또 창업기업 지분이 전체 60% 이상이 돼야 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이면 참여할 수 없으니까 이 필수 요건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딥테크 팁스 같은 경우는 팁스 R&D 최종 평가에서 완료 받은 12대 신산업 분야 아래 보시면 12대 신산업 분야라서 AI, 반도체 그리고 양자 보안 로봇 등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는 창업 기업인데 이제 10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투자 요건은 후속 투자 5억 원 이상을 받으면 가능하고요. 3년간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 딥테크 팁스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일반 트랙 수행 후 완료 판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창업 10년의 업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퇴직연금 제도 같은 거는 필수로 받으셔야 됩니다. 또 후속 투자는 5억 원 이상 유치해야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팁스 사업화입니다. 팁스 사업화의 경우 프리팁스는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유망한 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본 팁스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투자 유치 받은 비수도권 소재 3년 이내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8개월 동안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는 팁스에 선정된 기업이 R&D에 이제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화를 연계하는 걸 지원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팁스 R&D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1년에 최대 합산 각각 1.5억 원씩 최대 합산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트팁스입니다. 포스트팁스의 경우에는 팁스 R&D를 마친 기업이죠. 마친 기업에 대해서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완료 판정을 받고 후속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이 포스트팁스의 지원 대상입니다. 18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고 최대 7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새로 생긴 이제 글로벌 팁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팁스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보육, 엑셀레이팅 정도였는데 이 글로벌 팁스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때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유망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팁스와도 조건은 비슷한데 이 글로벌 팁스 같은 경우는 해외 VC 등에게 30만 불 이상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매년 2억 원씩 최대 3년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점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딥테크와 이제 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테크 정책 동향을 보면 지난해 4월 정부에서 발표한 딥테크 분야 벤처 투자 동향입니다. 23년에 비해서 24년에 많은 비중이 이제 늘어났는데요. 세부적으로 늘어난 내용을 보면 금액적으로는 바이오 헬스가 많이 높아졌지만 늘어난 증가율로 보면은 AI 그리고 네트워크 클라우드 그리고 친환경 기술 로봇 이렇게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벤처 4대 강국 종합 대책을 살펴보면 그 AI 딥테크 등이 지금 이제 글로벌 혁신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벤처 기업이 사실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벤처 기업들이 설 자리가 좀 작았는데요. 이유는 대기업 주도로 그리고 또 대기업 주도로 하다 보니까 딥테크 기업들이 설 기회가 없었고 또 지나치게 수도권의 쏠림 현상 때문에 지역 기업이 활동하는 데 약간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처 4대 강국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AI 스타트업을 10,000개 육성하겠다. 그리고 또 유니콘, 데카콘 등을 50개 육성하는 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앞서 말씀드린 12대 그 신산업 분야를 6대 전략 과제로 해서 A, B, C, D, E, F 외우기 쉽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이 A, B, C, D, E, F에 대한 내용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26년에 팁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팁스 R&D를 살펴보면 팁스 R&D 일반 트랙의 경우 지원 단가가 팁스 출범 이래 처음으로 상향을 해서 최대 5억 원까지였었지만 2년 동안 최대 8억 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을 지원하는 대상도 원래 이제 창업 7년 이내 창업 기업만 해당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신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고 또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을 선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딥테크 팁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변한 점인데요. 원래 이 딥테크 팁스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그 일반 트랙과 동일하게 R&D 지원 파트에 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팁스 R&D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지원하는 트랙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R&D에서
성공 판정을 받으시면 딥테크까지 연계되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또 보다 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기술성, 사업성을 별도 평가했다면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이제 통합 평가를 해서 일에만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팁스 사업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프리팁스는 지역 그리고 비수도권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 그리고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서 그 투자 금액을 조금 낮췄습니다. 기존에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됐다면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이상 투자가 된 기업이라면 프리팁스의 자격 요건이 됩니다. 또 새로운 트랙을 하나 또 만들었는데요. 비록 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망한 기업이라면 저희가 그 웰컴 투 팁스라고 각 지역마다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IR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투자금 없이도 프리팁스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 그리고 포스팁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은 팁스 R&D를 받은 기업이 사업화를 연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스팁스 같은 경우는 팁스 R&D에서 성공 판정 받은 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표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R&D에서도 발표를 하셔야 되고 사업화에서 또 발표자를 준비하셔야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발표 평가를 서류 평가로 간소화해서 보다 더 부담은 줄이고 연계는 강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팁스 같은 경우는 해외 VC 투자 요건을 유지하되 사실 해외 각국에서는 이 한국의 스타트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본인 국가에 남아서 좀 법인도 설립해주고 많은 기업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해외 VC 투자 말고도 해외 기업이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해외 정부가 해외 공공 펀드가 투자한 기업까지도 이 해외 투자 금액의 인정 범위로 삼아서 그 투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팁스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팁스는 R&D와 사업화 이외에도 창업 보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 S6를 포함해서 S1부터 X6까지 총 6개의 건물에 35개 층의 보육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 보육 그리고 공동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요. 현재 운영사 10개, 창업기업 한 500개 정도가 이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선릉에 올해 S7이 또 개소할 예정이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공간, 공용 공간, 네트워크 공간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카이스트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팁스타운도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대전에 있는 팁스타운은 수도권에 집중된 이제 창업과 투자를 보다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대전 충남대 안에 팁스타운을 만들었는데요. 이 충남대 인근에는 스타트업 파크도 있어서 아마 카이스트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면 재미난 그 네트워킹 행사 그리고 또 IR도 보실 수 있고요. 입주 공간도 뭐 사무실로는 22개, 코워킹 스페이스로는 뭐 7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입주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어려우시더라도 이 팁스타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사이버 팁스타운이라는 누리집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팁스에 대한 사업 공고 그리고 운영사 정보 그리고 팁스타운 행사장 예약 그리고 팁스 관련 행사 또 데모데이 같은 정보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 그리고 또 팁스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팁스 사업은 지난 1월 통합 공고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제 2월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프리팁스, 포스팁스, 글로벌 팁스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업 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팁스 모집과 관련해서 운영사 현황은 말씀드린 사이버 팁스타운을 보시면 되고요. 사업 신청 접수에 관련된 내용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팁스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면서 저희가 속해 있는 창업진흥원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팁스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 교육부터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창업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08년에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난 창업 지원 주요 성과를 보면 지금까지 한 7만여 개 기업을 지원했고 총 매출액은 36조 원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고요. 일자리는 24만 개 정도 그리고 기업 공개는 530개 정도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 창업 지원 체계를 보면 사업화 지원, 글로벌 창업, 창업 인프라 이런 순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창업 중기 단계부터 초기 성장 단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도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도전 상업들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행사 네트워크에 보면 매년 말 컴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외 기업들의 IR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세미나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딥테크다 보니까 저희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2대 신산업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고 역량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2대 신산업 분야의 창업 10년 이내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연평균 1.5억 원, 최대 2억 원을 3년간 이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기술 실증, 인프라 등 기술 개발, R&D 연계까지 다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딥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팁스의 연계를 바로 될 수 있는 이 웰컴 투 팁스입니다. 팁스에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그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K-스타트업 그리고 그 팁스타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싶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많은 말씀 못 드려서 좀 안타깝고요. 질문은 제가 보니까 시간 관계상 나중 네트워크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개만 딱 받겠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자 계세요? 줌에는 있나요? 네, 그러면 네트워킹 시간에 네. Q&A 하시는 걸로 하고요. 최은석 차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세션 세 번째인데요. 스케일업 팁스 2026 미리 보기인데요. 그 기정원의 이현준 실장이십니다. 2021년이죠. 스케일업 팁스가 시작할 때부터 스케일업 팁스를 총괄하면서 초기에 그 정착 그리고 그 우수 사례 만들기 이런 것들을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현준 실장입니다. 항상 여기 이게 혁신적인 기술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분들과 그 투자자분들 이렇게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항상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용성 차장님께서 앞에 설명을 쭉 해주셔가지고 저는 다행히 겹치지가 않습니다. 장표 한 개 겹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팁스가 기본적으로 그 스타트업에게 R&D 정부가 R&D 자금도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고 다양한 인프라 그다음에 보육 기능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는 저희 원에서는 이제 그 팁스에서 예산이 제일 규모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R&D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대전 팁스타운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번 주에 대전 팁스타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자료인데요. 뭐 예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직 팁스는 공고가 나가는데 스케일업 팁스하고 글로벌 팁스의 좀 이제 개편된 내용들은 아직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공고가 나갈 건데요. 그 공고를 보시는데 조금 이해를 도우는 좀 저희 정부의 속살 같은 얘기 그리고 R&D 예산이 복구되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야기 그런 것 같은 거를 조금 들려드리면
그런 이게 소개를 넘어서고 이게 소개되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장표가 겹치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가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했던 점 좀 말씀을 드리면은 21년도 말부터 좀 본격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팁스가 그간 성과도 많이 내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2년에 5억이란 자금으로는 지금 스타트업 역량을 뒷받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시리즈 그러니까 시드랑 프리A를 넘어가지고 이제 A로 진입하는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스밸리를 넘어가는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구간이 공백이었는데 팁스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이제 채워나가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딥테크 분야에는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런 트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생긴 게 21년도부터 준비해서 생긴 게 딥테크 팁스이고 그 윗단에 있는 이제 스케일업 팁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발전을 했고 또 하나 넘어가서 좀 정부 R&D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분야를 프로젝트 기반에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민간 투자와 연계되는 이런 팁스 방식의 R&D에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RFP 문제 기반의 어떤 정부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R&D를 매칭시키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좀 고민을 해가지고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라는 그 지금 DCP라고 불리는 요 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안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26년도에 올해 2월 11일 날 장관님께서 이제 돈이 되는 중소벤처 R&D 혁신 방안을 발표하십니다. 요거는 그냥 검색하시면 다 이 풀 버전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돈이 되는 R&D가 이게 되게 선명하잖아요, 주제가. 이게 선명한 주제인데 그 중에 이제 전략 1이 이 민간 투자와 연계한 팁스 방식 R&D를 확대하고 고도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만드는데 저희가 작년 한 해 되게 노력을 해서 지금 약간 불균형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걷어낼 거 걷어내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팁스 기업으로 출발을 하면 상장까지 R&D 사업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이제 우리 기업분들이 마일스톤을 짜셔가지고 그거에 연계해서 정부 자금이 좀 기업 가치와 연동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이 돈이 되는 R&D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 이미 시장에서 돈이 된다고 확인된 이런 팁스 사업은 성장 단계별로 연동해서 지원을 하자. 네, 그런 거고.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POC라든가 POM의 각각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확인하면서 R&D 자금을 지원을 해주자.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성장, 글로벌, 팁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팁스는 2년에 8억으로 시작을 하고요. 스케일업 팁스는 10억 이상 선투자를 조건으로 해서 20억에서 30억까지 지원을 하고 글로벌 팁스는 이게 이제 글로벌 팁스 R&D입니다. 여기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거는 글로벌 팁스 사업하고요. 글로벌 팁스 R&D가 또 있습니다. 이건 R&D라고 쭉 보시면 되는데 15억 이상 이제 투자를 조건으로 4년간 50억에서 60억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딥테크 분야는 어떻게 지원을 하냐? 저희가 이제 과제 기획도 하고 무임 타격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PN그룹과 같은 저희 기정원의 전문 R&D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그런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래서 작년까지 있었던 트랙이 기술 도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민간의 투자 20억 원 이상의 조건으로 해서 정부가 R&D를 3년간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게 작년까지 36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혁 신형은 올해 5개 프로젝트를 선발을 하는데 선투자 규모 30억에 저희가 정부 R&D를 200억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정원 올해 예산이 2.2조 정도 됩니다. R&D가 그 중에 팁스 방식 R&D가 절반이면 한 1.1조 정도로 이제 편성이 됐다. 그래서
팁스로 접근을 하시는 기업분들은 이제 뭐 타 R&D를 보지 않으셔도 팁스를 타고 이제 단계마다 넘어간다고 하시면 저희가 더 이제 후속적으로 잘 연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봐가시면서 저희가 이런 자금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의 좀 흐름을 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저도 실은 그 중기부하고 같이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예산 당국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 그때의 저희 논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벤처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거는 모태펀드잖아요. 그 모태펀드의 자금을 이제 출자를 통해 가지고 마중물이 돼서 펀드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펀드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가 되는데 팁스의 기능은 여기에서 유망한 기업을 핀포인트로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찍고 있냐면 요 관계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운영사를 저희가 라이센스를 드리고 정부와 협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경쟁과 협력의 그 리그가 조성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역량이 축적이 되고 그 10여 년간 이제 축적이 된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기업을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핀셋을 통해 가지고 투자되고 있는 그 기업을 이제 팁스로 뽑고 거기에 이제 팁스 자금이 이 기업들한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팁스 프로그램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게 자리 잡고 있는지 보면은요. 25년도에는 기본적으로 팁스 트랙과 팁스 사업과 스케일업 팁스 두 개로 있었는데 팁스는 일반 글로벌 딥테크 트랙으로 해서 5억, 12억, 15억 이렇게 지원을 했고 스케일업 팁스는 일반 12억, 글로벌 15억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좀 불균형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딥테크가 15억이고 그 윗단이 12억을 지원한 거니까 뒷단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좀 불균형되어 있었고요. 글로벌 트랙도 실은 양쪽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좀 이렇게 구조가 좀 이렇게 미스매칭돼 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트랙은 새로 파가지고 뒷단에 붙이고 그다음에 자금은 단계별로 기업 가치하고 연동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드단부터 이제 B로 이제 진입하는 이런 구간들이 이제 기업들이 투자가 돼서 쭉 빨려 들어온다고 보면 이렇게 투자되는 과정에서 이제 팁스 기업들이 찍혀서 이렇게 쭉 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작전이 실은 창업 초기 기업이 매출이 특히 딥테크 분야나 제조 하드웨어 분야는 매출이 바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외부에서는 매출이 왜 안 일어나냐? 사업화 빨리 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매출이 난 기준으로 모든 거를 좀 기업의 성과를 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그 배분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좀 기업 가치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와 그다음에 그거를 비교한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을 비교하고 그 기업 가치에 글로벌에서는 얼마만큼 지금 정부에서 R&D를 투자하고 있는지 기업들은 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여기다 다 실지는 못했지만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기업 가치의 일정 수준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R&D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서 설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기획을 했고 그게 이제 계산을 해낸 거죠. 그 계산을 해낸 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팁스가 2년에 8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억에서 30억, 그다음에 55억에서 60억. 그래서 기업 가치와 연동한 산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기업 가치하고 저희가 연동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뒷받침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나 이런 대응을 하면서 이게 반영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한번 자세히 보면요, 좀 특징적인 게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 있는 팁스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뭐 우주항공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이미 팁스 기업들 중에 그 기술적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으십니다. 그럼 뭐
우주항공 이야기만 지금 스케일업 팁스나 팁스를 지원한 기업, 제가 떠오르는 기업만 하더라도 뭐 스페이스 린텍, 뭐 루미르, 이노스페이스, 뭐 페리지에이, 뭐 이런 우주항공 기업들 분야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을 좀 분석해보고 살펴보니까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역량이 그 우수한 기업들을 좀 묶어가지고 좀 지원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을 성장 단계별로 타고 가면서 지원도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좀 과학 연구 기반의 과학 기술이 좀 높은 수준에 있던 아이템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저희가 프로젝트 기반의 R&D를 지원해 보자라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별로 가는 축이 있고요. 이 지금 요런 방식 여기 안에 있는 기업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묶어내거나 전략적으로 R&D를 제시하면서 가는 트랙을 만든 게 이제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는 전략 투자 로드맵을 저희가 기존원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딥테크 팁스가 지금 3년차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 그리고 경쟁 방식을 택하고 저희가 PME 전주기 관리를 하고 유연하게 무빙 타겟을 적용해 가지고 R&D를 끌고 가보자라는 그 기반하에 민간 투자를 넣어서 저희가 이런 팁스 기업은 팁스 기업대로 묶고 또 팁스 기업이 아니면은 그냥 기업 간 연구소 VC 뭐 다 여러 플레이어들을 묶어 가지고 프로젝트 기반의 이런 두 가지 형태의 트랙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팁스는 운영사 방식의 선투자를 전제로 선투자를 조건으로 R&D가 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R&D 후속 투자가 일어나고 그럼 그 후속 투자가 또 다음 단계의 조건으로 연결되면서 R&D와 사업화 자금이 붙어가면서 지원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은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할 수 있는 거를 프로젝트 기반에 저희가 다양한 역량들을 거기 투입해서 예를 들면 다시 동후반복이 되지만 저희 기정원의 PM그룹이 하거나 민간 투자가 자본력이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다양한 우리 저희 그 민간 전략 투자 로드맵과 같은 그런 기술 분석된 내용들, 시장 분석된 내용들을 탑재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예. 그래서 방식을 보면은요, 저 이제 바뀐 방식을 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스는 팁스 안에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팁스는 일반 팁스 안에서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팁스는 팁스를 2년에 8억을 갖고 이제 지원을 받으시게 되면 R&D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업화 자금과 해외 마케팅 자금을 각각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팁스는 이제 졸업이란 표현을 쓰고요. 졸업이 되게 되면 포스트 팁스 7억과 딥테크 팁스 15억을 지원받고 이 팁스 세계관 하나가 끝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이와 동시에 이제 그 다음 단계 투자 라운드를 거치면서 이제 A 구간에 진입하면 이제 스케일업 팁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스케일업 팁스를 지원받게 되는데 스케일업 팁스는 기본적으로 R&D를 이제 일반 트랙과 정책 지정형 트랙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드리게 되고 중간에 마일스톤 검증을 해서 사업화 자금을 붓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매칭 방식으로 정부와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투자사와 1대1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 2배수까지 같이 지분 투자를 해서 스케일업을 한다라는 걸로 되고요. 이 완료된 이후에는 글로벌 팁스를 수행하게 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을 많이 확보해줘서 고무적이기도 하고 그 높은 이제 확대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원년이라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숙제를 받았어요. 실은 이제 돈을 이제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요, 그냥 예산만 주신 게 아니라 많은 숙제들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팁스가 그간 10여 년간 10년 넘게 운영하는데 좀 확장성 있게 이 플랫폼이 지금 기술 사업화라는 20년도 더 된 숙제를 아직 명확하게 정부가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풀어내고 싶어하는 그 숙제를 팁스로 좀 바라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범부처에서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숙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정책 지정형 트랙 같은 경우에는 본부처와 연계되는 트랙들이 이제 새로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간 이제 많은 운영사, 지금 한 140여 개 정도 되고요. 팁스 운영사는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지금 24개 컨소시엄에 투자사 100개 기관 정도 돼 있는데 그 중에 40개가 이제 투자사 정도가 됩니다. 둘 다 투자사 놓고 보면 한 200여 개 투자사 플레이어들이 여기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더 많이 확장하고 좀 그런 것들을 개방을 해라라는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나갈 생각이고,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오픈된 방식의 좀 팁스 R&D를 점진적으로 좀 설계하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는 거는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우리나라 위상도 올라가고 스타트업의 역량도 강화되는 만큼 고난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저희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을 뒷받침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사 구조랑 정책 지정형을 같이 좀 잘 버무려 가지고 범부처 협력을 좀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범부처 이슈는 실은 작년까지 한 번도 있었던 게 없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이제 들어오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성과 계속 지속적으로 생태계 자생력 제고해가지고 기술 사업화 성과 확산하고 딥테크 분야의 지역 부분 투자 계속 할당할 겁니다. 공고문에 이제 보시면은 팁스도 그렇지만 스케일업 팁스도 이제 지역 할당이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기업들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기업 가치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스케일업 팁스는 지금 운영한 지 풀로 보면은 뭐 횟수로는 4년 차인데 한 3년 꽉 채워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12개사가 IPO에 지금 성공을 했고 지금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공고가 나왔으면 그 자료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공고가 나기 전이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공고문 나오시면은 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그 공고문을, 딱딱한 공고문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항상 딱딱하잖아요 공고문이. 근데 이런 이야기 듣고 공고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현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준 씨는 고맙습니다. 혹시 플로어나 온라인 줌으로 문의가 있으실까요? 네, 네트워킹 세션에 Q&A 하는 걸로 하고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첫 번째 박수 크게 쳐주셔도 고맙습니다. 예. 그 팁스와 스케일업 팁스 2026이 많이 마중물 측면에서는 정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자료를 봤더니 1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 투자 시장에 1일 거래량이 혹시 얼마인지 보신 분 있어요? 1일 거래량.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가 62조 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작년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떤 자료에는 12조, 어떤 자료에는 18조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기업 사이드로 여러 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측면에서는 오늘 소개된 그리고 곧 공고될 팁스나 스케일업 팁스 2026 잘 활용하셔서 그 좋은 성과를 이루는 2026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세션 마쳤고요. 다음은 IR 피칭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CS 2026 다녀온 4개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김정현 대표님 리빌드 AI고요. 그 제조 가능 디자인 넘버 1을 지향하면서 현재는 그 브링 온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비더 AI 김정현입니다. 네,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제조 노하우, 제조 기업들의 노하우를 학습해서 제조 가능한 디자인을 에이전트 형태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아마 생성형 AI로 디자인을 하는 것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뭐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UI UX를 디자인하는 것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 생성형 AI를 뭐 저희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 저희의 뭐 기업 고객들한테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뭐 도입은 많이 되게 검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많은 피드백들을 받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제조 가능성인데요. 사실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가장 예쁜 디자인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이것을 제조를 하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제조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허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보면 뭐 여러 기업마다 이제 단계가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고요. 그 디자이너 분들을 통해서 이 디자인을 실제로 3D로 시각화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있고 이거를 제조한다는 관점에서 테스팅하시고 시뮬레이션하는 시뮬레이션 팀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나면 이 제품을 실제로 어떤 소재를 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이제 테스트하면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오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폐기 처리가 되고 다시 디자인을 하고 다시 모델링을 하고 다시 시뮬레이션하는 이 반복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반복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뭐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출시 지연을 68%의 패션 브랜드가 경험을 해왔었고요. 이렇게 출시 지연이 되게 되면 제품이 지연이 되는 주당 6% 정도의 매출 손실을 평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을 AI 솔루션으로 해결했습니다. 디자이너분들이 간단하게 프롬프트라든가 스케치를 입력 데이터로 넣으면 저희 AI가 자동으로 디자인을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 중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면 자동으로 3D 기반의 CAD 데이터로 생성을 합니다. 이 3D 기반의 CAD 데이터는 파라미터 기반으로 다양한 수치들을 자유롭게 조정하시면서 쉽게 편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조 가능성과 제조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은 총 3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스케치를 이제 2D 기반의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2D의 디자인을 3D CAD 형태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3D CAD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 가능성을 분석하고 제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공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핵심적인 3가지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제조 가능성, 뭐 제조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만들고 있는 제조 데이터는 크게는 2가지입니다. 저희 솔루션 자체에서도 2D 기반의 CAD 패턴 데이터와 그다음에 3D 기반의 몰더블한 CAD 데이터 이 2가지의 패턴 이제 패키지를 나눠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신발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노트북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신발은 되게 복잡한 이 제조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중에서도 윗부분, 어퍼 부분은 뭐 가죽이라든가 천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봉제를 해야 되고요. 그 봉제를 위해서는 봉제 패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제 패턴의 2D 형태의 CAD 패턴 데이터가 필요한 게 이제 윗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신발의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형을 찍습니다. 그냥 어떤 판에다가 제품 모양을 만들고 찍어내는 형태를 금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몰더블이 가능한 것을 체킹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3D CAD 데이터를 만든 후에 금형 설계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파트에서 저희는 이제 오랜 POC와 오랜 개발을 통해서 2가지의 제조 데이터에 대해서 특화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영상을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2D 패키지는 대부분이 패션 제품이다 보니까 옷이라든가 가방, 뭐 신발 이런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간단한 스케치나 프롬프트에서 시작해서 3D를 만들고 핵심적으로는 얘를 봉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제에 필요한 이제 2D 기반의 패턴 데이터를 이렇게 자동으로 펼쳐내고 수치까지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실제 뭐 커팅 자동으로 커팅하는 최근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가죽들을 많이 커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 커팅기에 같이 호환돼서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금형 데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과정 자체는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3D를 만드는 것까지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형 데이터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3D 데이터를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몰더블한지, 금형하는 데 이슈가 되는 건 없는지 제조 가능성을 분석한 다음에 제조 가능한 3D 데이터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저희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총 3단계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커스텀 사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컨설팅과 커스텀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료 파일럿 기간을 통해서 연간 라이센스로 전환하는 기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의 커스텀을 통해서 제공을 했던 기업들은 커스텀 단계를 거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0% 연간 라이센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이제 이미지 생성형 AI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CAD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만들어낼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에이전트 형태로 AI 솔루션을 이제 강화하면서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초기에 커스텀을 제공하는 이유 자체가 이 피드백 루프 때문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제 내부의 노하우를 저희의 솔루션을 저희 에이전트를 계속 돌리면서 자동으로 활용을 하고 노하우를 계속 자동으로 학습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브랜드사와 제조사와 협력하면서 구축해오면서 이런 기술력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 솔루션은 현재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조 프로세스 과정 자체를 50% 이상 이제 효율화를 시켰고 디자인 효과 자체도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년도 전까지 22년도에 설립하고 다양하게 뭐 데이터 구축부터 해서 3D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양한 기업들에 도입을 해왔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 피드백 루프를 확장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내년부터는 좀 에이전트 형태의 조금 더 버티컬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제 한 11억 9천 정도의 12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었고, 올해 이제 현재 상반기 이제 현재 1분기까지 해서 계약 매출은 한 10억이 조금 넘게 이 계약 매출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매출 볼륨을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뭐 카이스트에서 석박으로 있었던 다양한 연구진들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타겟해서 팀을 이제 빌드해서 같이 세일즈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로어나 줌 문의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신발만 하면 너무 좋은데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저희가 가서 커스터마이즈 작업인 SI성 작업을 되게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어떤 분야가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옷을 한다, 아니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백을 한다, 뭐 이러면 그 분야의 데이터를 모아서 SI성 작업을 엄청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분야를 기존에 있던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현재 저희가 지금 이제 카테고리는 저희가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카테고리는 이제 신발, 가방, 그다음에 주얼리, 그다음에 피규어랑 화장품 패키징까지가 확장이 되어져 있고요. 저희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그 고객한테 받는 그 포맷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2D 패턴 데이터나 3D CAD 데이터는 그걸 저희가 좀 분야별로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커스텀하는 거는 사실 뭐 기간 자체가 일주일 이내에 자동으로 이제 커스텀이 되고요. 그래서 좀 쉽게 카테고리를 확장할 수 있는데, 다만 좀 기업 이제 카테고리별로 조금 더 특화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천천히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고요. 현재도 한 5개 카테고리는 이미 확장이 돼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그 카테고리에서는 이미 많이 좀 모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줌 문의? 네, 저기 QR 코드 보이시죠? 지금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우리 그 리빌드 AI는 2025년 말에 프리 A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 A 라운드 예정인데요. 현재는 봉제나 금융 쪽에 이 제조사가 있으면 많이 좀 사업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플로어에 계신 분이나 혹은 온라인 줌으로 접속된 분들 중에서 관련되는 분들이 있으면 저나 우리 김정현 대표님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결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정현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센티넬의 이준 대표신데요. 현재 그 프리에이 브릿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융투자 초거대 AI 스타트업이고요. 글로벌 지수 혹은 ETF 선물 시장의 포지셔닝을 예측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다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또 특히나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역사상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고 좀 느껴질 정도로 우리나라만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겁니다. 저희는 이제 초고대 AI로 이런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글로벌 머니의 어떤 흐름을 예측을 해서 그걸 투자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있는 분야는 퀀트 투자 분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퀀트 투자는 이제 80년대부터 미국에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됐던 분야인데, 퀀트 투자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시스테믹 트레이딩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투자였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저희가 초거대 AI,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이제 2017년 나왔으니까 그때 이후로 초거대 AI가 기존에 있었던 머신러닝의 그런 퀀트 트레이딩보다 훨씬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제 1빌리언 정도까지 만들었고, 이거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1빌리언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제 스몰 LLM의 좀 작은 버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LLM 방향입니다. 그 어쨌든 GPT나 엔트로픽이 막 50조 원, 100조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거를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제 그런 범용 LLM을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딩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다음에 이제 제인 스트리트나 시타델 같은 기업들은 이제 스스로 딥러닝 방식으로 엔진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LLM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드는 방식이고, 이제 제인 스트리트나 이제 시타델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논문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존 퀀트를 압도하는 수준의 그런 트레이딩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시계열 엔진 중에 예측 엔진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엔진들이고 패치 트랜스포머와 아이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이나 CNN 아니면 뭐 GNN 그런 기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다 비트를 한 엔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을 예측을 하는 거는 조금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카이스트 창업원이니까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샘플 사이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트레이딩하는 것 듀레이션이 다 데일리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리밸런싱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매일 미래의 3일 정도를 예측을 하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샘플 사이즈가 10년을 하게 되면 3,000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LLM에서는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올림피아드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LLM들은 올림피아드를 풀기 어려웠던 게 샘플 사이즈 이슈가 있어서 문제 풀기 어려웠던 건데,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자체 엔진을 만들고 자체 추론 강화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엔진을 만들어냈고 요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투자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이 현재까지 오게 된 계기는 결국에 이제 스케일 법칙과 추론 강화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는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스케일 법칙이 통할까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엔진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케일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그래서 대형 운용에 특화가 된 금융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자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고 이제 대형 운용의 어떤 그런 니즈는 뭐냐면 AUM 그러니까 투자 규모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투자하고 싶으신 이제 성향 유니버스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약간 위험을 어느 정도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자율적으로 어떤 자산을 선택을 해서 트레이딩하고 분배하는 그런 엔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1단계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헤지펀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B2C로 로보어드바이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제 로보어드바이저가 핀트가 있고 뭐 파운트 등등 이런 로보어드바이저들이 존재를 하고요. 현재까지 이제 로보어드바이저의 어떤 가장 혁신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동화 프로세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로보어드바이저 혁신을 이제 따라서 자동화된 어떤 금융 투자 엔진이 더 좋아진 그런 거를 저희가 선보일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로보어드바이저가 뱅가드의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현재 400조 원 정도 운용을 하고 있고요. 로보어드바이저 샤프 지수 수익을 이제 위험 대비 수익이 1 이상이어야지 좀 이제 괜찮은 헤지펀드인 건데 1 언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이제 엔진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세이즈를 하고 있고 그게 미국에서 현재 400조 원이나 되는 규모를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이제 만들어낸 건 샤프시를 5 정도 만들었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로보어드바이저로 넘어가면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2, 3 정도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만들어내서 B2C 세일즈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저희의 엔진의 어떤 성과를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 한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내부적으로 트레이딩 테스트를 한지는 2년 정도 됐고 파생 상품으로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80억 정도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로보어드바이저 쪽 진출을 위해서 이제 ETF로 시작을 다시 했고요. ETF를 한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한두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피를 가지고 트레이딩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20% 정도 오를 때 최대 하락이 4% 정도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코스피의 최대 하락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잘 방어가 돼서 마이너스 1% 정도로 방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락을 좀 강화 학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방어를 잘하도록 강화 학습을 시킨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엔진은 보면은 최대 하락이 벤치마크가 30% 정도 나올 때 저희가 이제 한 5% 정도로 이제 방어를 하면서 다운 캡처라는 거가 이제 시장이 100이라는 거를 하락을 할 때 저희는 오히려 이제 36이라는 수익이 나도록 저희가 이제 강화 학습을 많이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23년까지가 시뮬레이션이고 그 이후는 이제 비학습 구간인데 굉장히 샤프가 높게 나오는 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벤트들도 잘 이제 벤치마크가 마이너스일 때 저희가 잘 방어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이 잘 방어가 되고 상방이 이렇게 열려 있는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 수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잖아요.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달성해냈다라고 확인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이제 가상으로 운용을 했을 때 저희가 대부분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0년 정도 이제 그 AI 전문으로만 변리사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이스트 때 제가 이제 금융을 MBA에서 배우고 그때 이제 금융으로 이제 AI 혁신하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없었고 이제 CNN이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학습이 잘 안 되다가 이제 NC소프트 가서 그때 트랜스포머로 처음 이제 성공적인 학습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 대표님 고맙습니다. 혹시 플로우나 줌에 문의가 있는지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기존의 퀀트 투자하고 로보 어드바이저 대비해서 강점이 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이제 전체가 7분인데 10분인 거를 깜빡해가지고 네. 질문은 이제 말씀해주신 질문은 제가 이해하자면은 기존의 퀀트와 머신러닝 그 기반의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비해서 저희가 어떤 강점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로보 어드바이저나 퀀트들은 이제 머신러닝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제 차원이 좀 작기 때문에 미래에 적응하는 게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귀 분석이나 아니면 이런 엔진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 지금 같은 코스피가 이렇게 오를 거는 기존 데이터엔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 적응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퀀트를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매일마다 이걸 최적화를 하시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이제 오버핏을 피할까를 이제 계속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원이 높고 그다음 띵킹을 강화학습을 하기 때문에 적응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AI를 재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엔지니어들이 파라미터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점들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준 대표님은 초거대 AI 기반으로서 인텔리전스 포트폴리오 구축 중에 있거든요. 혹시 관련 분야에서 관심 있으신 분 좀 연락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짧게 본인 자랑하고 넘어가셨는데 그 AI 전문 그 변리사 출신이십니다. 카이스트에서 창업의 꿈을 키우고 또 창업하셨고 그죠?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AI도 카이스트에 처음 배워가지고 정말 감사한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카이스트에서 AI 배우시고 바로 창업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IR 피칭 세 번째, 이번에는 오믈렛 박진규 교수님이 아니라 박진규 대표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프레이 유치 이후에 27년 상반기에 A라운드 예정이 있고요. 현재는 그 AI 에이전트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올해 2026년 북미 시장에 POC하고 미국 지사 설립 예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인데요. 이렇게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발표 때 세미나에서 좀 제너럴한 좀 그런 CES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믈렛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렸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연구,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어서 머릿속에는 어떻게 산업진흥을 만들어서 어떻게 기업에게 공급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어서 계속 하나의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반부에 조금 오믈렛에 대해서는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프랙티컬한 좀 사업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한 번 더 리캡 드리자면 오믈렛은 산업 지능을 만듭니다. 단순히 최적화 엔진이나 최적화 에이전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어떤 산업 지능을 만들고 있고요. 산업 지능이라는 게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똑똑함, 무엇인가 이 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 해보니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추론 AI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고 AI 에이전트는 그거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여기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래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런 에이전트로 공급을 하자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거는 그냥 SI인데 여기서 결국 남는 건 뭐야? 알고리즘도 어차피 AI가 만들 거고 에이전트도 어차피 AI가 만들 거고 플랫폼마저도 AI가 만든다면 그렇다면 정말 남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출한 개념이 이런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도메인 스페시픽 지식들을 결합해서 만든 게 그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 저희가 이름 붙인 MCP 서버 옵티미제이션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네, 이게 일종의 하나의 저희 아키텍처인데요. 여기 솔버, 그다음에 이 솔버를 쓰기 위한 여러 에이전트들, 즉 하나의 지능 블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림이 이 장표에 나와 있는데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거 예시로 이제 넘어가는 중간에 설명드리면 중앙대병원에 간호사가 수천 명이 있는데 수 간호사님이 이 스케줄링을 하는데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엑셀 표를 가지고 이 수천 명의 간호사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뭔가 저희 알고리즘과 에이전트를 써서 풀게 되면 이 자동화 기반의 스케줄러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코어 엔진과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지식들, 구조들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이겁니다. 사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Decision OS, 의사결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코어 브레인은 저희가 정의한 이 도메인 스페시픽 MCP 서버인데 최적화 엔진과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지식 널리지입니다. 만약에 간호사 스케줄링 문제를 풀려고 하면 간호사 스케줄링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KPI 목표가 무엇인가, 만족도, 어떤 뭐 다양한 그런 목적 함수가 있고요. 또 지켜야 되는 제약들, 규칙들, 근무 패턴들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AI가 그런 것들은 지금 모르는 상태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해해서 그 문제의 스페시픽 구조와 이 솔버를 이런 MCP 서버 형태로 패키징을 한 것, 이거를 저희가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빌드하는 플랫폼 자체를 저희가 제품이라고 놓고 싶었지만 그 플랫폼의 가치는 너무 줄어들고 있고 누구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만드는 시대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브레인이 진짜다. 이게 저희의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배차, 배송 그 스케줄링을 하는 어떤 지식들이 축적된 이런 MCP 서버가 있고요. 스케줄링, 항공사 크루 스케줄링을 위한 지식들, 간호사 혹은 의사, 수술방 스케줄링을 위한 어떤 그런 서버, 패키징, 팔레타이징, 선박에 적재를 할 수 있는 지식들,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발주를 하는 지식들, 혹은 뭐 제조 공장에서 부품들을 수급하고 부품들의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그런 지능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학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사람의 노력이 많이 듭니다. 저희 조직은 컨설턴트 팀이 있습니다. 프로블럼 솔버라고 정의했는데 프로블럼 솔버들이 현장에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그 현장의 운영자와 소통을 하면서 목적 함수, 제약 조건, 데이터 필드를 정의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정말로 그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거기서 축적된 지식들이 여기 쌓이는 겁니다. 그 지식을 토대로 비슷한 산업군에서 또 문제를 풀고 또 지식을 축적해서 이 지능들을 강화시키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즉 저희는 저희 말로 인간 백프로파게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문제를 풀면서 쌓은 지식들을 자산으로 축적하자. 그 자산을 가지고 또 문제를 더 빠르게 풀고 또 자산을 축적하고 이것도 MCP 서버들이 쌓이면 이 솔버들의 그 스코프도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간호사 스케줄링 문제를 푸다가 항공사 스케줄링 문제를 풀게 되면 약간 다른 문제 속성이 다릅니다. 3교대로 하는 인력들의 스케줄링에서 시프트가 바뀌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솔버의 스코프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솔버들이 축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컨설팅,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또 공짜로 푸는 건 아니고 그 기업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 솔버로 풀었을 때 얼마만큼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 비즈니스 매출도 나오고 있고요. 처음에는 API 위주로 사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API보다는 이런 지능들, MCP 서버나 이런 에이전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사업 분야가 약간 물류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기에 많이 컨택하고 일을 했던 기업들이 물류 기업이라서 물류 기업들과 많은 POC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물류라는 것도 대단히 스코프가 넓습니다. 어떤 주문을 발주를 하는 것, 그다음에 물류센터에서 어떤 설비나 그런 로봇들을 운영하는 것, 또 물류센터의 인력 관리, 또 포장 출고, 박스에 패키징을 하거나 그러니까 출고를 할 때 또 어떤 최적화가 있고요. 또 수배송, 라우팅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풀었던 문제들을
쭉 기업들이고요. 기업들이고 약 30개 정도 중견 대기업들이랑 POC를 하고 그 중에 약 한 30% 정도는 그 API를 직접적으로 쓰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사업 확장 전략인데 물류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로지스틱에서 로봇, 그 다음에 모빌리티 어찌 보면 동일합니다. 어떤 오퍼레이션 순서나 어떤 결정하는 문제이고요. 뭐 칩 디자인이나 뭐 드럭 디스커버리 이쪽은 미래 기술로서 저희가 축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에이전트 시장이 아주 가열화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미 그냥 그냥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에이전트를 만들고 에이전트로 비즈니스하는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미래에는 저는 에이전트가 인간이 이미 잘하던 일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약을 잘하고 뭔가 이메일을 잘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이것보다는 인간이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푸는 에이전트 이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최적화 부분을 좀 터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EO이고 CTO님은 최저가 전문가이고요. 저희 카이스트 석박사 연구원들 그다음에 전문 개발자 지금은 인력이 20명 정도로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는 단순히 버티컬 AI를 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이 최적화에 대한 파운데이션 기술들을 만들고 에이전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서 버티컬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진흥들을 구축하고 공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 이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규 대표님 고맙습니다. 혹시 온라인이나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죠? 네. 네, 교수님 설명, 대표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스코프, 솔버의 스코프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회사가 물류 쪽 사업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 그러니까 이 솔버의 스코프 같은 차원에서도 사실 이 물류 관제 사스나 이런 솔루션만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 대비해서 우리 회사가 좀 특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미 기존에 있는 특화된 솔루션 기업들 대비해서 어떤 점이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사실 이 한 스코프에 대해서 사업도 이제 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걸 확장을 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베이스로 이제 우리 회사가 커 나갈 수 있는지 그 네. 로직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대단히 감사하고요. 처음에는 사실 물류 하나에 집중하자. 라우팅 알고리즘만 만들고 라우팅을 관제하는 TMS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투자사 분들한테도. 근데 시장이 너무 작고요. 사실 사스 시장이 좀 죽고 있다. 사실 저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포지셔닝 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1년 혹은 2년 뒤에 정말 LLM이 고도로 발전되어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말 만들어 줄 수 있을 때 그때 남는 건 과연 무엇일까? 어떤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로직과 그 도메인의 암묵지 같은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거는 휘발성 때문에 보존이 되지 않고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퇴직을 하시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기업에서 정말 중요한 그 운영 지식과 도메인 지식들을 뭔가 자산화해서 계속 빌드업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자. 그렇게 해서 좀 비전을 좀 바꾼 거고요. 이 솔버의 스코프는 사실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서 10년 동안 문제를 풀어왔고 CTO님이 16년 동안 여러 최적화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이 솔버의 스코프는 대단히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라우팅은 순서를 결정하는 것, 스케줄링은 시간에 대한 시퀀스를 결정하는 것, 패키징은 공간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인반 처리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관계 이런 추상화된 관점에서 보면 사실 비슷비슷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메인별로 확장하는 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또 문제를 풀어줄 때 그 컨설팅 비용이라는 게 또 매출이 꽤 크더라고요. 풀어주겠다. 풀어주면서 매출을 올리고 다만 거기서 저희가 취득한 도메인 지식과 노하우는 저희가 간직하고 저희가 자산화해서 이걸 다시 또 제품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의 유통이나 네. 제조까지도 확장성이 있다고 네.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도 편의점 한 곳과 편의점 운영 기업가 18,000군데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매일매일 발주를 할 때 저희 이 최적화 솔버가 발주를 잘하면 매출도 올리고 폐기 비용도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공급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물류는 기본으로 하고 네. 유통이나 혹은 제조 쪽으로 확장성을 네.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국방 무인 무기 체계의 운영
방식 뭐 이런 것도 프로젝트를 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장비들의 협동 운영 전략도 에이전틱하게 도출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진규 대표님이셨습니다. 다음은 IR 패칭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 하이퍼스타의 김지현 PM입니다. 현재 하이퍼스타는 프레이 준비 중입니다. 그 글로벌 인플루언서 매출 기반으로 그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그 자체 뷰티 브랜드 런칭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AI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는 하이퍼스타 팀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정부 지원 사업 발표로 인해서 제가 대신 무득이하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은 작년에 G 스타트업 예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3월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회사를 창업하고 매각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또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팁스 글로벌 트랙에 선정되고 G 스타트업 예비 창업 최우수에 선정되면서 글로벌 런칭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시장으로 보고 있는 시장은 K-뷰티 시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25년 기준 수출 금액이 17조 원에 달하고 그리고 전년 대비 20.8%, 미국 수출은 44.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뷰티 시장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도 2025년 47조 원, 그리고 27년에는 78조 원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가짜 팔로워와 거품 낀 단가로 인플루언서의 실질적인 매출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퍼스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인플루언서를 핀셋 선별해주고 5만 명의 검증된 글로벌 바이어와 연결해주는 AI 마케팅 플랫폼 하이퍼스타가 솔루션으로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고객사들의 요청으로 저희가 마케팅 에이전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 PB 브랜드도 이제 곧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설명을 드리자면 188개국의 500만 크리에이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플랫폼들은 검색이나 계약에서 멈추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가 매출로 이어졌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저희 하이퍼스타는 자체 개발한 AI 매칭 엔진을 통해서 매출 기여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핀셋 선별해 줍니다. 단순히 팔로워나 조회수로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적합도와 매출 기여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퍼 매치 엔진은 인플루언서 핀셋 선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맞춤형 대량 메일을 발송을 하거나 캠페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2차 부스팅을 가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성과 측정 리포트를 제공하는 등의 학습형 엔진입니다. 하이퍼스타의 플로우를 이렇게 5가지 정도로 포인트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트렌드를 탐색을 하고 인플루언서를 검색한 뒤에 인플루언서를 핀셋 선별한 뒤에는 대량으로 맞춤형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캠페인이 진행되면 이제 바이럴이나 매출 성과 지표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때 즉시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서 2차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 매치 엔진은 이때부터 이제 똑똑해지는데요. 캠페인이 끝난 뒤부터 이 앞에 있던 성과 지표들을 모두 학습을 하면서 캠페인을 여러 번 반복하고 진행할수록 광고주에게 만든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렌드 분석은 해시태그와 음악에 대해서 게시 빈도나 확산 속도 및 성장률을 이렇게 순위별로 보여주는데요. 이게 3주 전 자료인데 그때는 1위가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국내에서는 두쫑쿠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분석이 끝나면은 인플루언서 탐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매출 금액과 조회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이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고 매출에 기여를 하는지를 보여주고요. 즉시 이메일을 벌크로 보낼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인플루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플랫폼들도 인플루언서 검증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른 점은 활성 오디언스를 걸러내는 건데요. 이게 1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를 분석해 본 결과 99%가 가짜 보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세 크리에이터 필터로 이제 광고주가 원하는 인플루언서를 핀셋 선별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은 광고주가 매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또 제가 원하는 크리에이터나 다른 분들이 원하는 크리에이터는 이미 많이 유명하고 단가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콘텐츠의 다른 인플루언서를 아이디나 핸들 검색만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핀셋 선별인데요. 제품 이미지 URL만 입력을 하면 AI가 제품을 분석하고 이 콘텐츠에 이거 실제로 제가 검색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콘텐츠의 인플루언서들을 쭉 보여줍니다. 이제 인플루언서를 핀셋 선별한 후에는 DM을 보내야 되는데 일일이 보내지 않아도 되고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과 수신자를 설정하면 저희 AI 어시스턴트에서 피치를 직접 생성해 주기도 하고요. 전체 발송 클릭 버튼 하나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과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점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인플루언서 자체를 쫓는데 저희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콘텐츠가 매출로 이어졌는지 콘텐츠별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5만 명 이상의 검증된 바이어를 보유하고 있어서 원래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바이럴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유통사를 찾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온라인 한 곳에서 전부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관리나 어쨌든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이 필요한데 검증된 바이어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 하이퍼스타의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 외에는 인프라 선정부터 운영까지 이커머스 전 과정을 직접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 2분기에 뷰티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건 이제 저희 하이퍼스타 플랫폼의 가설 입증과 실전 데이터 검증을 위함이므로 저희가 나중에는 또 다른 제품군들을 출시하면서 계속해서 하이퍼스타의 엔진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이퍼스타 플랫폼이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내용인데요. 성과 중심 시스템으로 글로벌이나 국내에 최적화된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 지표를 추적해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표가 상승하면 카카오톡, 이메일, 그리고 슬랙으로 발송해서 2차 부스팅을 실시합니다. 또 다음은 이제 포스팅을 완료하거나 매출이 발생했을 때만 최종 정산 및 페이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을 맡기고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현재 개발 중입니다.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매출이 2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3년 뒤에는 IPO를 좀 빠르게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이미 매각을 한번 경험을 해보신 게 있어서 M&A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이퍼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현 PD님 고맙습니다. 혹시 플로우나 줌에 질문 있을까요? 혹시 성과 예측 정확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그 정확도는 지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테스트해줬을 때는 98%가 되는데요. 실제로 런칭했을 때는 좀 더 높다고 이제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완전히 네. 목표는 한 몇 프로까지? 목표는 마음 같아서는 100%죠.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려고 네. 하고 있고요. 이미 98%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왜냐면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내가 유명하다고 해서 물건을 잘 파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증 방식 아까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검증 방식의 뭐 장점이라든지 뭐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번 더 설명 좀 혹시 부탁드릴게요. 2부 에스크로 말씀하시는 예, 걸까요? 아, 네. 이게 이제 광고주와 사전 협의한 조건에 부합했을 경우인데요. 포스팅을 완료하거나 매출이 발생했을 때 API가 자동으로 확인해서 그래서 매출이 발생한 걸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인플루언서에게 최종 정산 및 페이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현 PM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하이퍼스타가 지금 백엔드 기술 개발자 모집 중입니다. 혹시 그 플로우나 줌 듣는 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하이퍼스타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계기로 해서 글로벌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하고 그 어떤 사업 협력의 기회가 점점점 느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세션 3개 중에 지금 2개를 마쳤습니다. 그 세미나 세션 마쳤고요. 그리고 IR 피칭 마쳤습니다. 남은 건 네트워킹인데요. 네트워킹은 지금 제일 뒷자리에 보면 오늘 IR 피칭한 4개사 대표님들 PM님 자리가 있으신데요. 그 충분히 그 협의할 수 있도록 라운드 테이블 만들어놨으니까요.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킹 전에 랩업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분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그 저희가 그간의 테크 플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 미팅을 오늘처럼 엔드엔으로 다대다로 저희가 진행해 왔는데요. 26년부터는 세미나를 추가해서 1대1 매칭을 더 확장하고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그 테크플라자 IR 피칭을 했던 그 카이스트 스타트업이나 피칭을 하지 않았더라도 1대1 비즈니스 미팅 확장을 위한 세미나에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여기 찍으셔도 됩니다.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간에 4년 동안 달려왔던 것처럼 투자나 사업, 인재 분야에서 스케일업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서 좀 앞으로 좀 나오시고 괜찮으시면 좀 자리 계시면 저희가 단체 기념사를 한 컷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일단 자리하시고 전체 사진 하나 찍어주시죠. 어디? 이렇게.